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역 인근에서 15년 동안 운영되어온 민간 쉼터가 오는 10월에 자리를 옮기는데요. 냉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의 여름을 취재했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교구 가톨릭문화원 주관으로 종파를 초월해 WID 준비여정에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휴가차 방한 중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났습니다. 두 종교 지도자는 국민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종교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통일부는 올해부터 북한 이탈 주민 대신 북향민이란 용어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북이라는 행위보다 새로운 삶과 포용의 의미를 담겠다는 취지인데요. 정작 정부 부처마다 북한 출신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 생기는 혼선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후재난은 이제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여름은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촌. 낮 기온이 20도를 조금 웃돈 지난 21일 비가 내리면서 바깥은 비교적 선선했지만 실내 온도는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쪽방촌 주민 윤용주 씨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오래전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윤 씨는 24시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야 해서 무더위를 고스란히 방 안에서 견뎌야만 합니다. 또 다른 쪽방촌 주민 조인영 씨의 방엔 선풍기 3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 씨에겐 선풍기가 사실상 유일한 폭염 대책입니다. 다른 괜찮아. 네. 쪽방촌 주민들은 여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지 못해. 라는 거 이제 요새는 지금 햇빛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햇빛 들어올 때는 방에 못 있어요. 저녁에 들어가도 한 40도 이상 올라가지 밑으로 다운이 안 돼요. 난 지금 10년은 거의 살아가는데 진짜 겨울이 자꾸 나와요. 겨울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지난달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정부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쪽방촌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안보 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에어컨 등 냉방시설과 냉방용품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안전관리회의를 열어 지역별 상황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무더위 쉼터와 이동 목욕 차량을 지원하는 한편 노숙인 응급구호반 인원도 늘렸습니다. 가톨릭교회도 주거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빈민사목위원회를 통해 노숙인 등을 위한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일대에도 전담 활동가를 두고 주민들과 연대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줄 정서적 돌봄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주기적인 방문 상담,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외롭지 않게 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만들어주는 게 CPBC 이힘입니다. 서울역 인근에서 15년 동안 운영되어온 민간 쉼터가 오는 10월에 자리를 옮깁니다. 폭염 속 더위를 피하던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용객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후 3시 반, 쉼터는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이용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빈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개신교회가 운영하는 이곳은 서울역 인근에 있는 유일한 민간 쉼터입니다. 폭염과 폭우를 피해 하루에 홈리스와 노인 약 300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짐을 보관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물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5시에 와요. 5시에 깨가지고 운동 삼아 일로 오는 게 아래 가면은 100원짜리 있어요. 저 동생도 차가 가지고 커피도 잘 쏴요. 네, 서로 그렇게 지내는 거죠. 지난 15년 동안 이용객들의 곁을 지키던 쉼터는 올해 10월 경기도 부천으로 이전합니다. 임대료가 오르면서 더 이상 서울역 인근에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쉼터 이전 소식에 이용객들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걱정이죠. 일단 여기 없으면은 보시면은 저 위에까지 한 100명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글로 가시면은 떠나시면은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출퇴근도 안 되잖아요. 서울역 일대 재개발이 이어지고 임대료 부담도 커지면서 민간 쉼터가 자리를 지키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쉼터 이전으로 생기는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역의 북부역세권 개발이나 바로 그 맞은편 동래동 재개발이나 등등 이런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역 인근의 홈리스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던 그 공간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홈리스들이 머물 공간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부족하고 하지만 무더위 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더위 쉼터는 임시 방편일 뿐 정책은 최소한의 거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거주 여건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공공의 책임이고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하고 민간마저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의 홈리스부터 갈 곳 없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취약계층에게 폭염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네, 이어서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주거 취약계층이 폭염에 더 취약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폭염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고시원 쪽방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있고 비닐하우스, 반지하 좀 다양하게 있는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조가요? 네, 예. 움막이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덥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쪽방 같은 경우도 사실 콘크리트로 지어진 게 5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열에 취약해서 아무리 선풍기를 틀고 혹여 이제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단열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요 며칠 계속 비가 오다 오늘은 개었는데 이럴 때 쪽방에 가보면 맑은 날인데도 건물에서 물이 계속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물을 건물이 계속 머금고 있다가 며칠 동안 내뿜는 이런 이제 습기 문제, 누수 문제가 있어서 벌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빈대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좀 고통스러워 하시고 24년도에 한참 이제 빈대 문제 있었잖아요. 그때 서울 지역 빈대의 44%가 고시원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항상적으로 이제 벌레 문제를 안고 사시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네. 폭염이나 폭우로 인해 또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폭염 대책을 내놓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무더위 쉼터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찬물을 갖다 주거나 얼음을 주거나 그런 거는 일시적인 대책인데 무더위 쉼터가 정부와 지자체, 서울시를 포함해서 봤을 때 주 대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공간을 떠나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열악한 거처나 아마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공간이 소중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떠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름을 혹은 겨울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좀 맞지 않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나 홍수나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대피소를 주고 임시적으로 가게 하는 대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주거취약이라는 것은 1년 내내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대책으로 써야 될 것을 계절대책으로 계속해서 쓴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효도 크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냉방기기가 있는 곳이라면 또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비용이 비싸니까 그것을 일부 지원해주는 정책이고 꽤 쓸모있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상이 굉장히 적어요. 일단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임산부이거나 아니면 희귀난치 질환이 있거나 이런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만족돼야 돼서 지원 대상이 적다, 그렇겠네요. 사각지대가 크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나마 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1년간 최대 30만 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 비용을 지원받아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네, 그렇지만 그것을 못하는 게 문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쪽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 오세훈 시정부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방 에어컨을 이용하는 분들이 50%밖에 안 돼요. 50% 정도밖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달려있는 쪽방 같은 경우도 주인들이 이제 리모컨을 숨기거나 충분히 안 틀거나 전기요금 아끼려고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한계적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보완하려는 대책들이 좀 잘 맞아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은 무더위 쉼터 이용도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동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쪽방 이런 데에 그리고 취약계층이 사는 곳이면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다니다 보면 방 문 앞에 안에 사람이 있어요. 혹은 살았나 죽었나 한 번씩 들여다봐 주세요. 도시락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세요. 이런 메모지를 붙여놓은 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방 밖에 못 나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주민 공동체가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동자동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서 도시락도 좀 드리고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죠. 고립돼 계시고 아니면 종교기관에서 갖다 주는 도시락 이런 걸 통해서 연명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돌봄 서비스가 좀 매일 찾아가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복약 관리를 한다든지 방도 못 치우시잖아요. 그래서 벌레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방 청소도 좀 해주고 그래서 위생 상태가 좀 나아지도록 한다든지 좀 들여다봐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서울시 정책으로는 동행 목욕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행 목욕탕. 네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4번, 한 달에 4번 가서 목욕도 하면서 좀 시원하게 있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영등포에 있는 동행 목욕탕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가지를 못해요. 접근을 못해요.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죠. 그렇군요.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이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 외로움도 이렇게 같이 좀 돌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거 취약계층은 훨씬 더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을 좀 세게 겪으시거든요. 훨씬 더 열악하게 겪으시는데 주거 취약과 그 기후재난이 서로 이제 증폭하는 좀 악순환을 가져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제 프로그램식 사업이 아니라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가지 방식일 텐데 일단은 쪽방 지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쪽방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민간 개발로는 단 한 번도 쪽방 지역에 임대주택이 건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이란 것을 20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지정하고 작동이 안 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동자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쪽방촌 밀집 지역이 있는데 공공주택 사업 멈춰진 것을 빨리 개시하고 지정 안 된 곳을 신속히 지정하는 게 우선 시급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법률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률.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의 취약거처 거주자에 대해
국토부가 조사한 것을 보면 22년도에 44만 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락된 인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지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국토부 지침만 갖고 하기 때문에 예. 물량도 부족하고 굉장히 대기 기간이 길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률을 만들어서 충분한 물량 신속히 공급해서 하루속히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 주거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구급차와 같은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 예.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법이 만들어지는 게 좀 장기적인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 활동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원교구 가톨릭문화원은 최근에 종파를 초월해 WID 준비 여정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종교는 다르지만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모습을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 2027 서울 WID 세계청년대회 로고가 새겨진 풍선을 흔들며 공연 축제에 흠뻑 빠져듭니다. 천주교를 비롯해 개신교, 불교, 온불교의 합창단원들과 지역 주민들입니다. 사단법인 수원교구 가톨릭 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공연은 WID가 추구하는 청년 중심의 만남과 연대, 평화의 정신을 지역민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 마음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 특별히 경기도가 더욱더 선도적으로 그 사랑을 앞장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자리였으면 더욱 좋겠고요. WID 청년 함께 있다를 주제로 공연에 문을 연 건 수원교구 청년 밴드였습니다. 청년들의 사랑의 마음을 잇고자 하는 합창과 연대의 약속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내년에 천주교에서 세계 청년 대회, 큰 대회 있는 거 알거든요. 우리도 원불교인들도 마음을 다 모아서 잘 되도록 필요하시면 또 불러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개신교 복음성가이면서 가톨릭 청년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생활성가가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 울려 퍼집니다. 수원교구 청소년들의 신나는 노래와 율동은 공연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공연에 앞서 진행된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에선 참가자들이 연등과 묵주 등을 만들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질감 없이 너무 편안해서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색다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청년 봉사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WID 세계 청년 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WID가 어떤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되게 많으세요. 저희가 하는 거에도 조금씩 더 참여도 같이 해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번 행사에 함께한 이들은 종파와 세대를 초월해 서로 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서울 세계청년대회까지 이어지기를 한마음으로 희망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휴가차 방한 중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났습니다. 두 종교 지도자는 국민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종교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환한 웃음으로 마주한 두 종교 지도자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중에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그럽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껴도 그 위에 태양은 있다고. 대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진우 스님은 OECD 최하위권인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을 언급하며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종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의 그 불편함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유추기경도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며 종교 간 연대로 공동선을 이루자고 화답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어느 것도 좀 하고 어느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완전한 경쟁자로만 보이고 이겨내야만 되고. 이건 유추기경은 교황 레오 14세 역시 종교 간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날 만남이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30분 넘게 만남을 가진 두 지도자는 마음을 담은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유추기경은 대전의 명물 성심당 빵을, 진우 스님은 전통 찻잔인 다완을 선물하며 종교를 넘어선 우정을 나눴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돌보고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두 종교 지도자의 공감은 갈등이 깊어지는 우리 사회에 종교 간 연대의 의미를 일깨웠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은 바로 이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통일부는 올해부터 북한 이탈 주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용어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 부처마다 북한 출신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은지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올해부터 북향민이라는 용어 사용을 추진하는 건 탈북이라는 행위보다 새로운 삶과 포용의 의미를 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마다 북한 출신 주민, 특히 청소년을 부르는 이름은 제각각입니다. 교육부는 북한 배경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자녀뿐 아니라 제3국 출생 자녀와 중도 입국 학생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이주 배경 청소년과 탈북 배경 청소년, 일부 지자체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용어도 북한 출신 청소년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북한에서 입국한 청소년과 제3국 출생 자녀, 남한에서 성장한 자녀까지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배경을 기준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어떤 용어든 이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 인구를 포괄하는 용어로는 온전치는 않거든요. 부모 동행 없이 북에서 직접 건너온 친구들도 있고요. 부모가 북에서 왔다고 이들을 다 모조리 북배경 혹은 북향,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마다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과 용어가 달라 통계를 집계하거나 정책을 만드는데도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통일된 용어체계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2021년에도 제기가 된 적이 있거든요. 공공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을 위한 어떤 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실무자들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어를 듣는 본인 당사자들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지원 정책을 위해 일정한 행정적 분류는 필요하지만 새로운 명칭을 만드는 것만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번 용어가 제기되면 각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해서 보자면 이 문제만큼은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들에게 붙는 의미화들이 부정적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용어 정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포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주일, 교중미사에 가면 정장과 한복 차림의 어르신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교회에는 신앙과 삶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이날은 노인의 삶과 존엄, 조부모의 지혜와 사랑을 기리고 세대 간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2021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정했는데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고 지냈던 조부모, 혹은 곁에 있지만 잘 찾아뵙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해마다 7월 넷째 주일에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함께 기념하는데요. 올해 6번째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이 발표한 담화와 사목자료,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교황은 이사야서 내용 가운데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주제 성구로 이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노인은 가정에서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고유의 이름을 잃고 살아가게 되죠. 교황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통해 교회가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는 깨달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특히 이날이 젊은이들에게 조부모와 연로한 가족 구성원 등을 방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끝으로 노년은 연약하지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지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는 사목교서를 통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미사에서 노인들을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 외로운 노인을 방문하는 등의 사목 실천 사항을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노인 사목에 헌신하는 교회의 협력이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노인을 찾아가고 노인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는 시니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도 생명 존중 문화 만들기 사업을 통해 홀몸 노인의 고립을 예방하고 있는데요. 등촌, 동작, 신당 등 7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매주 한 차례 이상 홀몸 노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처음에는 관리 대상자였던 사람이 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하며 도움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정부교구 노인사목부는 80대 어르신들의 삶에 주목하며 최근 나의 삶과 신앙 자서전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어르신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방향을 찾도록 사제들이 돕습니다. 인천교구는 은퇴자 영성학교, 전문직 시니어 사도직 장려, 조부모의 신앙 전수를 돕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교구도 2025년 노인 사목 연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을 돌봄의 대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직접 봉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인 사목 봉사자로 참여한 전명희 씨는 봉사를 통해 신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노년의 삶과 신앙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의 삶과 신앙을 기억하는 날, 교황이 전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이번 주일에는 조부모와 주변의 어르신들을 한 번 더 찾아뵙고 따뜻한 마음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생명윤리에서 타협할 수 없는 핵심은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형성된 바로 그 시점부터 고유한 DNA를 가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잠재성과 인격성을 가집니다. 그러기에 가톨릭에서 태아는 임신부 신체의 일부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태아는 비록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지만 보호받아야 할 독립된 하나의 인간 존재입니다. 따라서 낙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단순히 약물을 먹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무력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낙태 약물의 우려를 표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약물이 가진 접근의 용이성과 편리함이 초래할 생명 경시 풍조 때문입니다. 기술의 편리함이 인간의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낙태는 수술이라는 물리적, 의료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반되는 심리적 부담감, 두려움, 그리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은 역설적이게도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도덕적 보루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낙태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온몸으로 깨닫게 만드는 제동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낙태약물은 알약 매달을 삼키는 것만으로 남모르게 임신을 종결할 수 있게 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의 무게가 화학적 지우개로 손쉽게 지울 수 있는 불편함 정도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낙태약물에 반대한다고 해서 위기 임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절망하는 여성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여성들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깊이 공감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위기 임신으로 인한 고통을 개인의 영역에 가두어 두지 말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궁핍, 사회적 시선, 파트너의 외면 속에서 홀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들의 절망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낙태를 결심하는 이유가 사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생명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건 단순히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존엄성, 인류가 역사를 통해 이룩한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성과 편리를 최고로 여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인간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지, 얼마나 환영받는 환경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태중의 아이를 지우는 약물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회적 연대와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겠다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먹는 낙태약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낙태약 판매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고 했습니다. 업무 지시를 한 이 대통령도 지시를 이행할 한성숙 총리를 비롯한 여러 관계 장관들도 모두 태아였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두는 기적처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먹는 낙태약 허용에 대해 다시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사제눈 제목은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이자 오늘 전해드린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레오 14세 교황이 주제로 삼은 말씀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는 여름, 더위를 피할 그늘조차 없는 이들에게 무관심은 또 하나의 재난이 됩니다. 독거 어르신과 주거 취약계층을 기억하는 것,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약속을 우리의 안부와 돌봄으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